오늘 구국 포럼 27 노창국 박사의 북한 핵과 한미일 동맹. 이 뉴욕 모임을 준비해 주신 이전구 회장님, 또 서진형 또 우리 회장님, 특별히 세이브 코리아를 만드셔서 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최근에 서울에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금방 전쟁이 터질 텐데 왜 그 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하고 다 만류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 와서 첫 인상은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 저기가 없는가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 화면을 보면 최소한도 북한 미사일 일본 영공을 날아갈 때는 사이렌을 부릅니다. 그래서 대피 훈련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이렌도 없고 대피 훈련도 없고 경고 방송도 없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나라. 한편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그 무감각에 진짜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피난도 갈 수 없고 터지면 당할 수밖에 없지.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자포자기식 반응을 보면서 저는 참 서글픕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도 국가가 존재한다면 대피 훈련도 해야 되고 경고 방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불안감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서 전쟁은 안 나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날 때는 전쟁이 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수많이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의 대비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낌새를 조선에서도 선조대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임진왜란 발발 2년 전에 황윤기를 정사로 하고 김성희를 부사로 하는 수신사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 가서 다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황윤길 정사는 일본이 분명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하고 황윤길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부사 김성희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을 보니까 그 얼굴이 관상이 형편없고
눈을 보니까 꼭 쥐새끼 눈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을 치를 인물이 못 됩니다 하고서 전쟁이 안 난다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두 명의 대사가 갔는데 한 사람은 전쟁이 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쟁이 안 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반대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당파, 동인서인 당파 싸움 때문에 한쪽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난다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동인서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년 뒤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난다고 하는 김성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선조가 문책을 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뭔지 압니까? 제가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 민심이 동요될까봐 그랬습니다 하고 또 변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게 당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민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파가 안보보다 중요합니까? 민심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조선 말에 일본의 수신사로 간 기봉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거기 가서 황주센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황주센은 그 당시 동경에 파견된 청나라 외교관이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신조선 책략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와서 고종한테 바쳤습니다. 조정에서는 그걸 가지고 큰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황주센이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시세에 핍박하면 위태롭고 위태로우며 기회에 찾아오면 미세하고 미세하다.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조선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조선만이 이 절박한 재앙을 모른다. 이게 황주센이 조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연작처당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연작처당이 뭡니까? 연작, 제비연, 참새작, 연작처당, 처마 밑에서 제젤제젤 건다 이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지금 부엌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집안 전체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와 참새들은 불이 난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 처마 밑에 있는 집에서 제잘제잘 떠든다 이게. 연작처당이다 조선. 지금 120년 전 그때와 지금 한국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온동물, 개구리 여러분 아시죠? 개구리는 온도가 변합니다. 바깥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 온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밑에 알코올로 우리가 램프를 뗍니다. 물이 서서히 더워지지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서서히 더워지면 자기 몸도 서서히 뜨거워지게 스스로 조절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물이 끓을 때까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개구리는 뭣도 모르고 비커에 앉아서 따뜻하니까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끓으면 거기서 그냥 튀겨서 물에 대해서 튀겨서 죽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개구리 같은 신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깨어나라! 지금 물이 끓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 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올라오면서 서재필 기념관, 필라델피아에 있는 메디아 시티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에 잠깐 방문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 120년 전 서재필,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왜? 조선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이미 시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본이 나라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은 조선에서 열심히 외쳤지만 깨어나라! 열심히 외쳤지만 조선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주의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주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온 각성운동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깨울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한국을 향해서 깨어나라! 고 외쳐야 하실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고 재미동포 230만 명 재미동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한반도에 그 목소리가 들려서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한국 동포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신 토픽이 북핵과 한미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 그런 것은 제가 워싱턴과 LA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발전된 경제를 내세우면서 북한을 깔고 왔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쪽으로 통일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흡수 통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갖는 순간 남북의 우연은 바뀌었습니다. 흡수 통일, 그거 다 꿈을 깨셔야 됩니다. 남쪽으로 통일, 꿈을 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핵무기라는 것은 절대무기입니다. 절대무기를 가진 사람과 절대무기를 안 가진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한테 우리가 뭐 무역이 40배요, 뭐가 몇 배요, 암만 잘 살았다 그래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한테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거나 그거와 비슷한 핵무기를 누가 도와주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소위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공포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그래가지고 첨단무기 뭐 B2 무슨 뭘 다 사와도 핵무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그래서 절대무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핵무기의 절대성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수십만이 굶어 죽어가면서 90년대
20년 넘게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보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핵무기를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구나. 야, 그러면 안 되지. 저놈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세계의 핵무기가 퍼지는데 핵 확산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 핵무기 만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육자회담이다, 미북 협상이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다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핵무기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미국의 안보의 제1의 위협의 나라가 누구냐? 옛날에는 물론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제1의 안보 위협 국가가 누구냐? 북한이라고 미국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더 무지했습니다. 북한 핵을 없애든지 아니면 미국한테 강요를 해서라도 한반도에서 우리가 핵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미국 핵무기를 들여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북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평양과 저 개성까지 고속도로라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는 한 대도 없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거 보고서 이야, 북한이 이런데 뭐 우리한테 이길 수 있어? 우리 고속도로 아까 봤죠? 쌩쌩 달리고 뭐 100층짜리 빌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저런 북한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해결하겠지. 아까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안보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그러지 않고 미국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더 심한 거는 북한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쓰겠어? 같은 민족인데. 이러면서 방관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 공부 많이 한 분들, 외교관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건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야. 우리한테 쓰려는 게 아니고 자기 정권 유지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철저한 계산 속에서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를 흔히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미친놈, 미친놈. 정말 김정은이가 미친놈입니까? 아닙니다. 김정은이처럼 영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친놈이 절대 아닙니다. 뭐 배다른 형을 독살을 하고 고모부를 대공포로 쏴 죽이고 이러니까 그 미친놈이 아니면 그런 짓 안 하잖아. 그 미친놈이니까 그건 논외로 치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김정은이는 가장 이성적으로 가장 비이성적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일을 행하는 건 자기가 가장 이성적인 판단으로 비이성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제정치 이론에서 매드맨 시어리, 미친놈 이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미친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미친놈이 아니고
철저한 계산에서 그런 미친 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 노동당은 적화 통일을 아직도 지금도 목표가 적화 통일입니다. 남한을 적화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입니다. 미군입니다. 북한은 미군만 없으면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다는 것은 그건 누워서 진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으면 목에 걸리니까 안 되죠. 누워서 뭘 해야 되나? 누워서 진짜 잠자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생각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조그만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조그만 무슨 사태가 납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지원군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군을 못 오게 한다. 아니면 지원군 전에 미국에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핵무기를 쓸 거야. 주한미군뿐이 아니고 괌, 하와이, 일본 기지, 이런 오키나와 이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쓸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어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싸운다 이렇게 나갈까?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1000명만 죽으면 그때부터 벌써 반전운동이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월간에서 그래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한국 휴전 협정을 왜 맺었습니까? 그렇게 사상자가 많으니까 도저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휴전 협정을 그렇게 빨리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사일로 핵무기로 미군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면 미국 대통령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자기들을 지키려고 사드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는데 한국 새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경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드를 막았습니다. 마지못해 그것도 한기 지금 6대인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약속을 했죠. 최근에 이제 사드는 더 이상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 사드를 배치하건 우리가 소위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망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든 사드를 배치하든 그게 다 누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우리의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중국한테 지금 팔아먹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습니다. 3M 이거 안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사드 더 이상 배치 안 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이게 제일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국입니다. 한미 동맹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최근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외무부 장관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주권을 팔아먹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깨달았어요. 과거는 걔들이 무슨 핵무기를 해, 그다 어린애들 장난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신 겁니다. 연설 내용의 핵심, 우리에게 당면한 핵심 문제는 뭡니까? 북한이 핵 개발한 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북한의 핵을 가진 이유는 그들의 궁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궁극 목표는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화 통일입니다. 북한은 북한 핵을 가진 이유가 자기
자기들 뭐 김씨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적화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적화 통일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북한 핵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한다. 대통령은 항상 북한 핵도 폐기해야 되고 거기에 또 조건이 붙어요. 뭐가 붙어요?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럼 이분 생각에는 북한 핵의 폐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까? 이분은 전쟁이 안 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안보 외교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핵을 가진 평양과 핵이 없는 서울이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한이 핵이 없어도 서로 공존이 된다. 그것이 이 정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새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권이죠.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는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도 이 어려운 때에 미국과 같이 전쟁 준비를 해야지 미국을 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겠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평화에는 좋은 평화가 있고 나쁜 평화가 있습니다. 나쁜 평화는 굴종의 평화입니다. 나쁜 평화는 바로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할 때 그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전쟁은 안 돼. 우리는 평화를 줘야 해. 좌파 정권, 좌파들의 입에 달린 얘기가 뭡니까? 항상 평화입니다. 제가 사드 지금 배치하는 성주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서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거 보니까 전부 다 붉은 물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드는 노, 평화는 예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평화예요. 평화만 예스라 이거예요. 근데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평화는 우리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대비해야만 좋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1967년 2월 우리는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욤키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는 지중해로밖에 몰려갈 수밖에 다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인구가 수억의 그 주변 아랍을 꺾고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구리가 비커 속에서 뜨뜻한 물에서 지금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각성을 하시면 각성하라고 외치면 여기 계신 분이 23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30만이 북한 2천만, 2,500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만으로 수억을 이겼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포들의 활동이 정말로 절실한 때입니다. 구걸하는 평화는 나쁜 평화입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일 구걸하려면 그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북한의 대표가 남한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한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저녁 먹는 자리에서 야, 우리 서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통일을 해야지요. 그래, 우리가 통일하면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북한 대표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으라. 그건 뭐예요? 비유하기에 당신들은 일벌을 해라. 일벌. 열심히 뿔 따오는 걸 해라. 외국 나가서 돈만 계속 벌어오라. 이거예요.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느냐? 병정벌이 우리 북한 아니냐? 응? 우리 북한이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꿀을 따와라. 그래서 누구 주냐? 김일성, 김정은, 응? 김정일 이 여왕들을 우리 같이 먹여 살리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될 일입니까? 근데 우리 몰라요. 응? 일벌.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북한은 병정벌이야. 우리는 일벌이야. 우리 죽도록 땀 흘려서 그 병정벌들이 지켜주는 안에서 우리 땀으로 김정은이 내기게 생겼습니다. 그거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노점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깡패 같은 집단 아닙니까? 깡패들이 그 노점상 돌면서 돈을 뜯지 않아요. 매일 뭐 얼마씩. 이제 우리는 북한한테 돈을 뜯기는, 깡패한테 돈을 뜯기는 노점상 신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상납을 해야 우리는 생존을 겨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생존뿐이 아니죠. 이제 무슨 뭐 연방제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미국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북한 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들 둘이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북한 핵을 가진 북한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서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는 북한의 핵을 없애기보다는 북한 핵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 핵을 제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저보다 다 전문가시니까 예방적 공격이라든지 쪽집게 폭격이라든지 뭐 preemptive strike 서지컬 스트라이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보복할 경우 한국 서울에 있는 몇백만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사포로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희생이 크다. 미국도 선뜻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 자기 수단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수백만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한국 정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절대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맹국이 반대를 하는데 동맹국 반대를 무릅쓰고 만일 공격을 했다 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금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때문에 전쟁이 났다. 그렇게 되면 진짜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게 그러지 말고 김정일만 죽이면 된다. 그게 리더십 교체다. 참수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이거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북한의 보복 공격이 예상됩니다. 유엔을 통한 제재를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유엔 제재를 하려면 중국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중국이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중유는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중국이 만일 그 원유를 끊으면 북한은 단 몇 시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국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 들어간 파이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 유엔 결의에 뭐 하에서 50%를 우선 안 들여보낸다. 누가 중국 파이프 가서 검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50%가 들어가는지 100%가 들어가는지 200%가 들어가는지 파이프로 들어가는데 그 누가 검사합니까? 금융거래를 중지한다. 뭐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요. 그거 가지고는 북한은 이미 아무것도 없이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이 굶고 사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찬성 안 하는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무력 제거든 경제 제재든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하라. 한반도는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 뒤에 딱 물러나 있습니다. 왜? 중국으로도 계산을 해야죠. 미국과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사실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괴롭히는 것을 뒤에서 희희낙낙 즐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진짜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북한이 무너져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상황은 그들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기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한테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의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뿐이 아니고 핵심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만일 중국과 미국이 협조적인 관계로 돌아서면 북한 핵의 해결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둘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 핵의 해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분 트키디데스 함정, 트키디데스 트랩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 아테네를 번성한 아테네를 스파르타가 다시 또 번성해줬어요. 그러니까 패권이 아테네에 있었는데 스파르타가 다시 강성해져가지고 패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펠로폰네스 전쟁입니다. 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 바로 패권과 도전국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 해서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스 전쟁이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걸 원용해서 투키디데스 함정,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냈습니다. 지금 미국이 패권국입니다. 거기 도전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리를 해보니까 근세사에 그렇게 새로운 패권국이 일어나면 거기 도전국이 생기고 이렇게 될 경우 늘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사에서 16건의 그런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근데
16건 중 12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파워로 지금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하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간단치 않습니다. 한반도 역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라는 게 뭡니까? 대륙이 있고 그 대륙에 이렇게 냉장처럼 붙어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해양 세력과 그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시대를 제외하고는 대륙 세력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쭉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해양 세력이 부상을 만일 하면 이 해양 세력과 중국의 아시아 대륙에 있는 대륙 세력이 전쟁을 하는데, 아까 패권과 도종국이 전쟁을 하는데 항상 한반도가 그 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도 그렇습니다. 두 세력이 팽팽하면 한반도는 분할이 되었습니다. 한쪽이 세게 먹으면 다 그쪽으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둘이 팽팽해지면 한반도가 분할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 분할이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과 명나라는 한반도 분할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청나라 신의용이하고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카 이 사람 소서행장이라고 그러죠. 한반도 분할을 논의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후제국 때 바로 전에 명나라 대표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신수기라고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한 게 뭔지 아시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는 너희들이 가져라. 일본이 가져라. 그 대신 우리는 그 이부,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는 우리가 너희 명나라한테 떼어주겠다. 그 분할 논쟁을 한 겁니다.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 후에도 분할 논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에게 분할을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반 남쪽을 갖겠다. 너희가 39도선일 거예요. 그 이북을 가져라. 그렇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서로 팽팽할 경우는 한반도를 서로 나눠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진짜 우리나라가 분할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 북한은 대륙 세력이 됐고 한국은 해양 세력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힘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파워의 관점으로 본다면 해양 세력이든 대륙 세력이든 우리 입장에서는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 우리 남북 분단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분단이 단순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분단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치의 분단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 이런 나라가 된 거고, 한쪽은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지키고 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세력이 남쪽을 차지한 겁니다. 이걸 단순히 힘에 의해서 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힘 있는 놈이 이렇게 한국을 말아먹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방 후 1945년 이후의 한반도의 어떤 분할은 가치의 분할이 거기에 요소가 가미된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또 해양 세력의 덕분에 우리는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 박정희 대통령 봤듯이
우리는 이렇게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륙 세력에 붙었던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그 당시 공산주의가 얼마나 성했습니까? 여기 뭐 김영우 장관도 계시지만 여기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해방 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남쪽에 있던 공산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6.25 사변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죠. 그 다 지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항상 밖으로 나옵니다. 4.16 이후의 혼란이 그렇습니다. 80년대의 혼란이 그렇습니다. 최근의 혼란이 그렇습니다. 그 뿌리는 사실은 200년이 넘은 뿌리입니다. 이 세력은 미국을 미워합니다. 왜? 아주 체질적으로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반도의 이 세력, 한반도에 있는 한민들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공산주의가 될 수 있었는데 미국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가 안 됐다. 그래서 미국을 싫어하는 것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반미가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참고 한심하다. 왜 반미를 할까? 미국 사람이 뭐 우리 영토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앨범이다, 가발이다, 신발이다 다 미국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 나라 우리 또 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야 그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좌파나 공산주의 세력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가 다 차지하는데 미국 때문에 우리가 공산을 하고 못 시켰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미를 하는 겁니다. 새 정부는 이 반미 세력과 또 친북 세력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북핵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북핵을 보는 것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이 사람들이 북핵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중국을 대신, 미국 대신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 중국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선불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안 들어가겠다. 사드 추가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살 길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통제를 등한에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는 사실상 핵심은 동맹을 누구를 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한미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다른 쪽은 아니다. 한중동맹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청와대 안보특보는 중용외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중용외교. 중용외교라는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지키겠다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신세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풍선 등화 같은 지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잠깐 이 박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박쥐가 길동물과 날동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새들의 동물하고 키우는 동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날동무리 대표가 박쥐를 찾아왔습니다. 박쥐가 와서 여보, 당신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편이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됩시다. 하고 박쥐를 설득했습니다. 박쥐는 그때 어떤 대답을 했냐면 아니요. 나는 기기도 해요. 나는 쥐같이 기기도 하니까 나는 날지 않습니다. 날동물에 난 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길동물이 나왔어. 기는 동물 대표가 와서 박쥐한테 얘기했습니다. 박쥐님, 당신은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이 돼주세요. 박쥐는 또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날잖아. 나는 날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동맹이 될 수 없어. 둘 다 보냈습니다. 둘 다 어느 사이도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길짐승과 날짐승이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 길짐승과 날짐승이 공통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박쥐는 우리가 같이 죽이자. 박쥐는 안 되겠다. 양평의 눈치를 본 박쥐는 길짐승한테 쫓기고 날짐승한테 쫓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굴로 갔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지금까지 동굴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신조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동맹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양편 눈치를 지금 보려고 지금 다시 지금 눈알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립은 위험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중립 외교를 하겠다. 중립 외교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조선이 동맹 파트너를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청나라, 그 다음에는 일본, 그 다음에는 러시아. 아관파천이 왜 아관파천을 했습니까? 러시아한테 기려가고 또 갔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조선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중립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독일, 그럼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 동맹이 중요한데 동맹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저는 동맹이라는 건 가치가 같은 나라끼리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 동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치 동맹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다. 미국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지, 미국이 뭐 힘만 세서 힘에 붙어자고 해서 독일과 미국이 동맹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힘으로 보는 이 동북아를 보면은 중국도 이제 세졌지 않습니까? 세계의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 나라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분들은 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같아. 힘센 놈한테 붙으면 돼. 아닙니다. 힘센 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 그걸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 가치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 땅,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가치가 대한민국과 똑같이 우리도 자유롭고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평화로운 나라, 이런 풍요한 나라, 가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 동맹을 하면서 여러분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킹스 스피치, 왕의 연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6세, 이 사람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대둥이에요. 말을 못해.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그 사람이 스피치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화는 그런 영화예요. 조지
조지 6세가 갑자기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 사랑 때문에 그 형이 왕위 계승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지 6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로 했는데 말더듬이니까, 왕이 말더듬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과 조지 6세와의 그 관계를 쭉 풀어나가는 게 킹스 스피치입니다. 저는 그 줄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더듬이 그 조지 6세가 영국이 2차 대전이 나면서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이런 박스에 들어가서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을 했습니다. 세기의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말더듬이 조지 6세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전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아끼며 지켜오던 가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내려는 싸움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으로 전쟁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과 싸우는 게 힘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가,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마음의 싸움이고 가치의 싸움이고 각각 개인의 싸움이지 전선에서 포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한국은 바로 이런 가치 싸움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이냐, 어떤 가치를 지켜낼 것이냐, 그게 사실은 지금 전쟁입니다.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본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전쟁이 너무 현대화됐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옛날처럼 소총 들고 탱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한반도를 포함해서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밀리터리 시애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일본, 또 일본에 또 저 떨어져 있는 섬들, 뭐 오키나와 다 하나의 전쟁 구역이 되는 겁니다. 밀리터리 시애터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7개가 있습니다. 뭐 요코스카미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에 있는 기지가 우리의 후방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진이 돼야 한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정보잖아요. 뭐 저 소리도 듣고 비행기로도 하고 위성으로도 하고. 한국은 사실 까마귀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우리 스스로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북한 잠수함 활동 우리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일본이 추적하고 미국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추적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장님입니다. 기회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또 지금 말씀드렸지만 군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일주일 싸움으로는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반드시 군수 지원이 필요합니다. 로지스틱이죠. 네, 군수 지원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와야 됩니다. 그 사이까지 우리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항상 뭐라 그랬냐, 과거부터. 야, 일본하고 좀 협력을 좀 해라. 일본하고 협력을 해라. 그래서 한미 일 이렇게 해야 된다. 누차 설득을 하고 이승만 때부터 설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반일 투사 아닙니까? 일본하고는 절대 안 해. 그거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기엔 참 안타깝지요.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일본하고 이거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과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일본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과거에 우리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좀 순순하게 그래 과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같이 친구가 되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이렇게 좀 속을 탁 터놓고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이 흔쾌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미일 이 군사동맹을 하자. 군사동맹이 어려운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는 거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미일. 지금 이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이 급한 핵무기라 북핵이라는 과거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그런데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은 이러한 국민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계속 북돋웁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한미일 삼각동맹 아닙니까? 지금 북한도 한미일 삼각동맹이 돼버리면 이 동북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이거야. 한국이 어디를 붙느냐에 따라서 붙는 나라에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북주의자들이 반일을 외치고 또 반일을 외치는 겁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한미일의 그 협조, 지금 동맹이라는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 반일 감정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 야 그거는 다시 일본 사람들의 침탈을 불러오는 일이야. 이렇게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전에 일본이 더 많은 사과, 더 솔직한 사과 이런 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 그걸 못하는 게 저의 입장으로서는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를 보면 한미일 동맹은 안 가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한미일 안보협력은 꼭 필요하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북핵과 한미일 동맹이라는 제목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통일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의 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주변 강대국의 협조 없이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하고 지금 가깝지 않습니까? 북핵을 쓱 뒤에서 반대한다 그러고 한반도에서의 분화를 계속 지금 중국은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고. 그러니 진짜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서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이 당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통일하려면. 중국도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미국도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일본도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통일을 하려면.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박쥐가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박쥐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편을 하나 가지고 그 편을 어떻게 얻고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우리 편이 되는 게 누구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을 더 결속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깔보지 못합니다. 왜? 이놈의 기대를 깔보지 못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했다 하면 그 철수하는 날부터 대한민국은 중국의 소국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새 정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도 잘 우리가 사귀어야 되고 미국과도 잘 사귀어야 되고 일본과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아까 니시오카 선생님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한국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왜? 가치 동맹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가치와 일본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북한으로 통일되면 안 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쪽의 통일, 대한민국으로서의 통일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미 2000년도 초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 마지막 결론은 이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동북아 정세가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 북핵 문제에 너무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통일의 기회가 열릴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저는 1990년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또 통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도 지금 같은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동서통 이 사람이 한국 모델, 한국이 좋은 나라다, 한국을 따라가자 이래서 개방 정책을 취했습니다. 북한도 그 당시에는 북한의 질이 열렬했습니다. 김일성 말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 중에서 정말로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다면 독일 통일을 보면서 야 한반도도 지금 통일 기회다.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자. 이러고 나섰어야 됩니다.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중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부했습니다. 그 중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무너질 기회가 사실은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포철의 박태준 선생의 관계된 분인데 박태준 선생은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뭐 힘이 없는 때죠. 근데 등소평하고는 관계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누구를 시켜서 등소평이한테 가서 휴전선을 좀 없애달라고 좀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등소평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늙었어. 그건 너무 큰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등소평이가 그렇게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은퇴했으니까 등소평이는.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통일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북핵을 해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미국 대통령은 레토릭으로 북핵을 없앤다고 그랬다. 근데 나는 북핵을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다짐을 했어요. 그 다짐이 만약 성취가 안 되면 트럼프는 다음 선거에서 100% 떨어집니다. 그 트럼프는 북핵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북핵을 해결하는 사이에 저는 또 한 번의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그게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우리에게 위기지만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리로서 우리한테 통일을 주시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갈등의 확대를 원치 않습니다. 다들 말로는 남북의 통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북핵이 위기가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데 북한의 핵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북한 정권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너진 찬스, 그
그 찬스가 바로 통일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주성이 지금 기회가 반응만, 한반도에서는 반응만한 기회가 있는데 조선 사람은 그걸 모르고 연작, 처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20년 전에. 지금 한국도 옛날 120년 전에 황추성이 조선 청량을 낼 때 그때 조선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그런 기회를 놓치면 통일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겁니다. 사실 북핵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북핵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일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합니까? 박주처럼 눈치를 보면서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럴수록 더 동맹이 단단해야 돼요. 미국과 신뢰가 확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한미동맹이 진짜입니다 하는 걸 설득을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한미동맹을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더 굳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말을 믿으십시오. 그걸 미국이 믿어주어야지 우리는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 돼 우리 지도자들은. 근데 우리 지도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눈치 보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국 눈치, 또 러시아 눈치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더 커져야 합니다. 작은 나라는 동맹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멸망은 동맹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이 커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사일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이 커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단결입니다. 내부의 단결은 뭡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으로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름 아래 좌든 우든 뭘 몰라. 근데 친구, 그 다음에 용인, 용공 이거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은 다 우리 친구다. 힘을 합치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튼튼해지고 앞으로 아주 단결된 모습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번영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한 우산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좌파 또 혹은 좌파 따라다니는 놈들 꼴도 보고 싶다. 사실 저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돼. 그걸 어떻게 품을 거냐? 이제 좌우 싸움으로는 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나갔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깃발.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이다. 앞으로 이 나라가 살 길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으로서의 통일이다. 이거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와라. 그게 다 우리 세력이다. 우리 동지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이 되고 그 단결이 우리나라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힘이 돼야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